별다리하고 별의 능방하고 입동 정도로 하면 되겠지? 다 했네. 다 했어야 맞지? 그지? 오래 걸린 것 같다. 자, 이 문제로 출제되는 요소가 늘 세 가지 경우라고 했잖아. 장르의 특징, 작품의 특징, 그리고 작품의 내용, 이렇게 늘 세 가지로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부각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보기를 주는 경우하고, 그리고 그 외부 작품인 거지. 이렇게 한 5가지 유형 정도는 되게 많지만, 이게 5가지 유형이라는 게 아니고 5가지 문제라는 거야. 이게 물론 그 작품 내용에 대한 문제는 한 2문제 정도로 더 확장이 될 수 있지. 밑줄을 긋거나 혹은 뭐 줄거리 같은 거 물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될 수는 있어서 5 혹은 6문제가 한 작품에서 많이 나오면 나올 수 있다. 국어 대가리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극갈래의 특징하고 국어 대가리의 특징 이 2개를 먼저 시작을 해 주어야 한다. 극갈래의 정의는 뭐야? 무대 상명을 목적으로. 그치. 그렇게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이나 영화나 혹은 뭐 드라마의 대본이 극갈래. 그럼 극갈래의 특징은 전부 어디에서 나오냐면 서술자 없음에서 나온다고. 그럼 서술자의 역할이 뭔데? 우리는 서술자가 있는 소설도 2편이나 있으니까 서술자의 역할은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얘기해 준다거나 인물에 대한 심리 묘사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혹은 뭐 배경 묘사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서술자의 역할이지. 그럼 극갈래에서는 가장 쉬운 것부터 보면 배경 묘사를 굳이 해줄 필요가 없다. 왜냐면 소품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냥 이런 소품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인물과 사건에 대한 정보는 그러면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인물의 심리나 사건의 정보는 모두 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녀석이 그런 일이 있었다며 뭐 이런 식의 대사를 통해서 이 국어 대가리에서도 이 전체 사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일단 트럭 운전수가 한번 이렇게 쫙 얘기를 해주잖아. 내가 아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뭐 너의 생각은 이렇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진행되잖아.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잖아. 그리고 그 앞서서도 기임이었나?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기임이 도망가는 애였나? 그럼 하나는 누구였지? 장씨. 이름 너무 이상해. 기임이랑 장씨. 장의를 통해서 왜 편지를 쓰게 되는지 앞에 사건이 좀 드러나잖아. 이렇게 대사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와 사건 정보가 드러난다라는 하나의 특징. 근데 이거는 대사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건 직접 묘사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특징. 사실 이게 조금 더 문제를 많이 내지.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인물과 사건 정보가 직접 묘사되지 않는다, 직접 서술되지 않는다. 2번째는 이 심리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리묘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서사 장르의 특징 아직까지도 그게 이어져 내려오고, 그것 때문에 이 전 세계에서 각광받는 우리나라 서사 장르의 특징은 감정 과잉, 이런 감정이 엄청나게 많아. 다른 나라, 뭐 일본 드라마 이런 거를 볼 때보다 훨씬 더 피곤해지거든, 사람이. 그게 재미라면 재미인 거지. 그 재미, 즉, 그러니까 심리는 드러나야 돼. 그러면 심리묘사를 서술자가 해주는 게 아니고 싸워가면서 드러낸다는 거지, 우리나라. 그래서 갈등의 문학이다, 혹은 갈등의 장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지.
계속해서 인물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대극의 갈등은 대부분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란다. 그래서 사회가 이기는 거지. 결핍됐던 인물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사회와 대항하다가 사회에 저항하다가 결국은 사회에 패배하게 되는 이런 구조. 그리고 자잘하게 나올 수 있는 선지로는 현재형 혹은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거. 이것도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서술자가 있다는 건 그 하나의 한 명의 서술자가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만 톡톡톡 집어서 전달을 해주겠다라는 거거든. 그게 구성이고. 근데 서술자가 없다는 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주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건 어떤 뜻이냐면 배우가 재연을 해주거나 배우가 재현한 걸 찍어서 보여주거나 하는 그런 장르라는 거지. 이 장면. 그래서 그리고 서술자가 있으면 자기가 다 알고 있으니까 시제가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이런 일이 있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됐어.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근데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직접 재현을 하는 것을 재현하라고 써놓은 대본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길을 갔다라고 하면 그건 연기가 안 되는 거지. 간다라고 해야 연기가 되는 거지. 그런 점에서 현재 진행형의 문학이다. 이거 말고도 이거 말고 그냥 구성을 보면 막과 간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해설, 지문, 대사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기억나지? 대사 3개 뭐였게? 독백. 이상하게 독백은 두 번째 쓰더라고 다들. 방백. 대화? 그치, 그냥 대화가 있지. 대사는 대화가 기준이니까 독백은 혼잣말인데 들을 수 있고 남들이, 방백은 혼잣말인데 들을 수 없고 관객만 들을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인위적인 거라서 여기에 나온다고. 나오면 나와. 근데 국어대가리에서 방백이 없었지.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 없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방백은 그러면 요 극갈래에서 물어보는 걸로 나올 수 있는 거지. 지문 혹은 지시문은 2개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니? 그치. 행동 지시문과 무대 지시문이 있었지. 요렇게. 해설은 등장인물 소개, 세계관 소개, 간략한 줄거리 소개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이것이 극갈래의 특징이다. 국어대가리는 그런데 약간 다른 형태의 극갈래인데 그러니까 정통적인 형태의 연극은 아닌 연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전통적인 형태의 연극은 그 인물이 관객이 조명이 꺼진 어둠 속에 숨어서 한 인물, 보통은 주인공이지. 주인공에게 깊이 몰입해서 엿보기를 하는 문화이라고 한다. 동일시를 하고. 근데 국어대가리에서는 이름부터가 동일시가 안 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시를 해서 독자에게 공감을 넘어서 감동을 주면서 결국에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극은 아닌 거예요. 이 국어대가리의 특징은 어디 있더니? 요게 우화. 우화가 뭐니? 우화 혹은 우의라고 하거든요. 우화는 우의의 기법이 들어간 이야기라는 뜻이고 우의는 기법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의, 영어로 하면 알레고리라는 말도 문제에서 많이 등장해. 알레고리라는 말도. 이거는 무엇이냐면 한 편의 이야기가 하나의 은유로 기능을 하는 게 우의.
보통은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인간이 아닌 인물들이 드러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인물이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인간의 세태를 비판하는 형태. 그러니까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건 이소고가인 거지. 그런 게 똑같거든요. 그게 우한데, 근데 인간이 주인공인, 인간 사회가 주인공인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어.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학교의 학교 폭력을 드러내면서 보여주면서 이 학교의 학교 폭력이 사실은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폭력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거지. 악한 영웅이 그런 이야기였나? 악한 영웅 들어요. 혹은 소설에도 유명한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들어요. 그게 딱 그 학교 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1950년대, 60년대의 우리나라의 그 자생하던 폭력이 어떻게 국가의 이 공식적인 폭력에 의해서 억압되고 삭제되고 대체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우리 그러니까 되게 거창한 얘기잖아. 거창한 이야기의 쓰기 방식이야. 그래서 보기로도 많이 나오는 우위 자체를 보기로 그 의미를 주고 이 상태에서 해석해봐 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이 우위적인 작품을 잘 쓴 사람이 요 사람이었고 이강백, 국어대가리를 쓴 이 우위와 그 이강백, 우위의 대표작이기도 하고 이강백의 대표작이기도 한 게 얘야. 파수꾼이지. 설마 파수꾼이 나오진 않겠지? 그럼 우리 빨리 다음 주에 날짜를 잡아서 3인국과 파수꾼을 해야 되나? 조금이라도 가보자. 조금이라도. 지문의 한 절반이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 유명해. 파수꾼이. 그래서 국어대가리의 형식적인 특징부터 보면 이거 특정 공간 내에서만 진행한다. 연극이 등장인물의 수도 제한이 있고 이것도 극가의 특징이지. 등장인물의 수도 제한이 있고 공간의 이동도 제한이 있어. 공간의 이동이 제한이 있는 이유는 계속 무대 장치를 바꿔줘야 되잖아. 이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대 장치를 바꿔주려고 무대를 어둡게 하거나 뭐 막을 닫는다거나 이러면 계속 이야기의 흐름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공간 이동의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특정 공간 내에서만 이루어지라는 법은 없어. 너무 지루하잖아. 근데 얘는 국어대가리는 공간이 하나만 나온다. 이게 그 트러운 전수의 입을 통해서 다른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지만 근데 그 사건 그러니까 무대 뒤에 또 공간이 있지. 주차장처럼 보이는 공간이 있잖아. 거기서 떠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것들은 나오는 공간이 아니야. 등장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 공간 내에서 사건이 전개된다. 이게 특징. 그리고 상반된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이라고 했지만 사실 여기서는 세 가지 인물, 세 인물이 모두 다 트러운 전수 딸까지 하면 네 인물이 모두 다 각각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할 수 있지. 누군가는 굉장히 보수적, 자아는 아주 보수적이고 희망이 없는 인물이었고 기임은 희망이 있는 인물이고 트러운 운전수는 세속적 인물이고 딸인 다림은 욕망만 가득한 아주 이기적인 인물로 나오지. 그렇게 각각 다른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이 나온다. 그리고 요 상징이라고 해도 되고 똑같이 우위라고 해도 비슷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징이든 우위든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작품은 아니고 비판은 하고 있다. 그러면 뭘 비판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보면 그 순서와 중요한 거와 상관없이 첫 번째 가장 안 중요한 거 익명성 있었지. 익명성.
딸기코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잖아. 이 프로본 전수의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지. 이 임명성을 통해서 그 역할과 기능으로서의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거야. 이것도 부정 표현으로 할 수 있잖아. 전인격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같은 이야기인 거지. 두 번째는 부품화된 인간을 보여주고 있지. 그래서 이 일에 전반적이고 전체적인 조망, 관찰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현대 산업사회의 문제점이지. 세 번째는 소외현상 있었지. 자기가 맡은 일로부터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는 거. 근데 이 소외현상 여기서는 무책임성으로도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무책임성은 관리의 무책임성이기도 하지만 이 막 완성된 제품의 무책임성이기도 해.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이 공정 과정에서 잘못을 했는지 또 따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만든 물건이 사회적으로 좋은 물건인지 나쁜 물건인지도 따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무책임성도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의 문제점들이 나와 있다. 작게 보면 이기심도 나와 있고 막 그렇지만 크게는 세 가지의 문제점이 나와 있다. 그리고 글을 읽을 때 이게 한 시간이 조금 한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작품이거든. 이 작품의 전체 길이는. 근데 이 한 시간의 전체 길이라고 하면 되게 짧아. 그러니까 단편 소설조차 안 되는 길이인 거지. 그냥 소설로 바꿔놓으면 한 뭐 10페이지 정도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소설 분량이거든. 그러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긴 소설, 연작이 긴 12편의 연작이었잖아. 게다가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 작품은 단편도 아니고 중편이었어. 꽤 긴 소설인 거지. A4지로 글자 크기 10으로 하면 약 3, 40장 정도 분량이 꽤 길어. 장편 소설은 한 200장? 뭐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한 200장 이상이고, 단편 소설은 12장에서 20장 정도, 그 정도로 분량이. 그 꽤나 길었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도 인물의 성격은 고정되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북어대가리에서도, 입동에서도 인물의 성격은 늘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 점수에 주어가면서 읽어주어야 한다. 인물의 성격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읽어줘야 하는데, 교과서 많이 읽었니? 그래? 그래. 지혜야, 너한테도 문제 푸는 순서 얘기해줬었나? 교과서 문제 얘기해줬네. 그거 따라줘야 돼. 너네들 몸으로 하는 이 직업을 하는 거라서 몸으로 하는 일 열심히 지금도 연습하고 있잖아. 근데 국어도 공부도 몸으로 하는 거라서 그 루틴을 지켜줘야 한다. 그래서 북어대가리에 여기 일단 등장인물의 이름부터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자한과 기, 당연히 장씨와 김씨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지. 근데 몰라 이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 작가가 이런 인물명을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는데, 이거를 장씨와 김씨라고 해석을 한다면, 장씨와 김씨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 달인도 그렇고 자항도 그렇고 기인도 그렇고 뭔가 한국적인 이름으로 안 볼 수도 있거든. 그럼 이거는
보편적인 일이다. 현대 산업 사회의 보편적인 상황이라서 국적을 알 수 없는 인물명을 만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읽을 때 주제도 중요하지만 등장인물의 성격도 중요하잖아. 성격을 알 수 있는 이런 표현, 이게 앞부분 줄거리가 문제로 바로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표현들, 자아는 보수적이고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이고 기임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이런 표현들도 하나씩 짚어가면서 읽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창고를 나가고 싶은 기임이라서 이런 기임의 욕망에 해당하는 것이, 저녁이면 트럭 운전사 딸을 단인을 만난다.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도 물론 단인이 나가는데 그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해주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임은 욕망이 있는 인물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상자를 일부러 바꾸어서 내보는 이런 거, 줄거리 물어보는 문제에서 나올 수 있다는 의도적인 실수. 의도적인 실수냐, 의도적인 실수가 아니냐라고 또 줄거리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이것도 이 사실을 이야기한다. 이야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도 줄거리로 물어볼 수 있어. 어떻게 수습할지 고민한다. 왜 고민해?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책임감이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다. 그리고 극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있지. 아마 너네도 나오겠지. 이거 장면화 문제. 장면화 문제는 왜 나오냐면 인물의 성격과 줄거리를 물어보는데도 적합한 문제 유형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 이 장면을 내가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장면으로 떠올렸는지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장면화 문제 많이 나온다. 그리고 극은 대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사, 말의 의도도 나오지만 말하기의 전략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줄거리야 편지를 쓰고 있다. 무슨 편지를 쓰느냐 하니까 이 트럭 운전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려고 한다. 그럼 이 트럭 운전사에게 자항이 기대하는 역할이 있는 거지. 편지를 전해주는 매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지. 상자 주인에게 편지를 보낼 거다. 어떤 편지냐 하면 요게 편지의 내용인데,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다 라고 편지를 쓴 게 특징이지. 그리고 주인님 진상서 어쩌고 하는데, 이 편지 책임감이 있는 자항의 성격을 드러내는 편지의 내용이기도 하고, 이 편지가 존칭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이것이 상자 주인, 그러니까 이 제품의 주인과 노동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투이기도 하다. 하지만 너무 좀 장황하게 쓰는 경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 저의 잘못을 침묵 속에 덮어두지 마시오. 드러내어 심히 꾸짖으소서. 그것만이 이 깊은 불안에서, 이 불안감이 첫 번째는 실수로 인해서 일이 잘못될까봐 하는 불안감이기도 하지만, 이 불안감 자체는 현대사회의 현대인의 심리적 특징이 있고, 이 현대인의 심리적 특징이 아까 이야기한 현대 산업사회의 문제점 3가지 정도에서 나오는 기인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저를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라는 건 질책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라는 그런 의도인 거지. 질책을 해주는 게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항의 또 다른 성격, 지금 자항이 책임감이 있는 성격이 나왔고, 또 다른 성격인 결벽증,
외별에 가까운 성격이다 라는 걸 드러내는 그런 대사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임이 내가 편지를 쓸게 하고 편지를 다시 쓰는데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해. 그런데 요 말이 나오지. 벌이란 말을 빼라. 난 벌 받는 건 싫으니까. 이건 자항에게 하는 말이지만 자항과의 차이점, 태도의 차이를 드러나는 대사입니다. 자항은 자기가 굳이 벌을 받겠다고 했고 기임은 나는 벌을 안 받겠다라고 했으니까 편지를 통한 이렇게도 할 수 있지. 그런데 자항, 편지, 기임 뭐 요렇게 뭐 요런 식의 것도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자항과 기임의 편지는 잘못은 인정한다 라는 건 공통점. 하지만 질책과 야단은 원치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는 거지. 이것이 상반되는 태도다. 근데 상반되는 태도, 대조적인 태도를 문제를 풀 때 꼭 차이점만 기억하려고 하는데 차이점 말고 차이점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공통점에서 비롯돼. 공통점이 있으니까 차이점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통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차이점, 벌은 원치 않고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제 친구는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 전부 결격증이에요.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이 모두 자항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기임의 입을 통해서 기임을 통해 자항의 성격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것까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까지 모두 성실하고 책임감이 넘치고 그리고 결벽의 증세가 있다 라는 것까지.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까지 잘하는 노승선 모양이다 하고 제 친구는 아무 잘못이 없고 상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상을 줄 리도 없지만 신이 나서 행복하게 일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하지만 받아쓰지 않았다. 왜냐면 일단 뭐 감동도 감동이지만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거죠. 인물의 감정이 중요하다면 인물들 사이에 관계도 중요해. 거기서도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날 그렇게 생각해 주다니 서로 아끼고 있는 사이다라는 거 뒤에서도 계속 나오잖아. 부거대가리 자체를 통해서도 짐을 싸내만에 하는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아끼는 사이다. 상반된 태도를 갖고 있지만 그리고 이 부분 다 미리 경고해 두는 데부터 여기까지는 뭐 암시라고 해도 되고 복선이라고 해도 되는 거지. 곧 떠날 것이다 라는 암시와 복선. 그러니까 기인이 떠날 것이다 라는 것 대사를 통해서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지. 창고 밖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창고 밖으로 나가면 또 창고가 있고 그 창고 밖으로 나가면 또 창고가 있을 뿐이다 라는 거.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이렇게 어딜 가든 창고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창고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게 자항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것은 산업 사회에서의 희망은 없다. 혹은 뭐 희망과 대안 같은 거는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것은 노동자의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노동자는 노동자의 삶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 자아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래서 기임이 하는 이 대사, 바깥 세상
이라는 대사는 기임은 할 수 있지만 자아는 할 수 없는 대사. 왜냐면 자아는 바깥 세상이 아니고 바깥 창고가 있을 뿐인 거지. 그런데 기임은 바깥 세상이 있다. 그래서 이 바깥 세상, 창고 밖은 새로운 삶의 공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얼마든지 있을 거야. 이게 희망적인 태도인 거지. 그래서 이 희망적인 태도는 산업사회에도 대안도 있고 희망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지. 보통의 노동자들은 이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작가가 보고 있는 거야. 이 창고에 대한 대립적인 인식에 다를 것이 없는 공간. 그러니까 창고 안에서 최선을,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적인 태도. 기임은 창고, 즉 산업사회는, 이건 산업사회를 뜻하잖아. 창고는 창고, 산업사회. 이 산업사회는 삶을 억누르는 공간이다. 창고 밖이 꿈이다. 그래서 창고를 벗어나야 하는데, 왜냐하면 행복은 창고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아는 행복이 없어. 창고 안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창고 안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기임은 창고 안은 억압하는 곳이기 때문에 창고 밖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빨리 떠나야 한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것들이 각각 창고에 대한 태도, 편지에 대한 태도, 이런 것도 여기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링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무엇이다? 이 태도가 성격을 의미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현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자, 상자 주인이 답장을 받으면 상자 주인의 이 답장은 이 자항에게 이 답장은 무슨 의미냐면 창고 안에 삶이 긍정되는, 책임을 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이 되니까, 그러면 창고 안에서의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리고 성실해지면서 곧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모두 다 이 답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극진하게 편지를 쓰는 거지. 그렇다. 그래서 기임이 알겠다 하고, 상자 때문이 아니고 내가 떠날 것 같기 때문에 불안한 거지 라고 하는 건, 이것도 줄거리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자아는 기임이 떠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라는 거. 노름으로 잃은 돈이 얼마야? 노름하면 방탕한 생활이겠지. 모든 걸 대신 채워줄 테니까 여기에 있어라 라는 거. 굉장히 희생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만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돈 때문이라면 내가 돈 주겠다 라고. 그래서 뭐 잠도 못 자고 날만 새겠다, 돌아가서 눕는다. 이게 바로 의사소통이 단절이 된 걸 의미하는 행동이고, 이 의사소통이 단절된 이유는 가치관이나 태도의 차이 때문이다. 얼굴 위까지 담요를 덮는다도 같은 행동이야. 그 다음에 뭐 낮은 목소리로 편지를 읽는다 해서 계속 편지를 읽어주는데, 대사를 통해서 정보를 제시해주는 대표적인 예 같은 게 바로 요거는 계란과 감자를 보관하던 시절, 그러니까 오랜 시간, 이게 뭐 왜 오랜 시간이 되는지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계란과 감자는 아닌 것 같잖아. 뭔가 바꿔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계란과 감자를 보관을 했었고, 그때부터 창고직이었다라는 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창고에서 노동자로 살았었다라는 그런
그리고 또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계속 고쳐 주십시오. 중략 부분을 보면 새벽이 되자 트럭 운전사가 나오고 다린 네 가지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지를 그만두고 자신들과 함께 살자고 설득한다. 그러니까 트럭 운전사는 설득하는 사람이야. 고민하는 기인이 다른가 이야기하는 동안 자는 것. 그리고 이 당시에는 기인이 고민했다라는 건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지. 모두 줄거리에서 선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 헷갈리는 부분들이란다. 통으로 무슨 이야기인지 통으로 알게 되면 디테일들을 자꾸 놓치게 돼. 그래서 교과서를 계속 읽어보라는 거였단다. 그래서 또 편지를 전해달라면 두 번째 언쟁을 하는데 그건 미친 짓이다.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미친 짓은 편지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이 아니고 처벌을 여기 질책이라고 나왔으니까 질책을 청하는 일이에요. 청하는 일. 이게 미친 짓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제발 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대사 쭉 나오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 모두 중요한 대사지. 상자를 운반하고 다니니까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것은 큰 착각이다. 기계의 부품이라는 단어, 단편적인 일만 반복한다는 단어. 다른 말로 하면 부품화가 되어 있고 단순 반복 노동이라는 말도 많이 쓴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가는 것이라고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반적인 파악은 불가능하다. 심지어 이재용도 반도체를 만드는 일의 전반적인 파악은 불가능하지. 아무도 모르지. AI는 알겠지.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받을 때 만나는 분배 반장의 딸기코하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나눠 싣고 정거장에 가는 접수 반장 외눈깔 이 둘 뿐이다 라는 건 자신의 작업과 직접 관련된 일 혹은 그 노동자만 알고 소통한다. 부품화, 단편적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딸기코하고 외눈깔이 의미하는 게 있지. 그리고 자기는 노른코 이렇게 별명으로 부르는 거 이거 익명성, 물론 소통의 단절은 당연히 있고 익명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표현인데 극에서 혹은 소설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딸기코, 외눈깔, 노른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진짜 아까처럼 뭐 장식임씨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리고 운수 좋은 날에서는 김첨지라고 불렀지. 첨지도 아주 단순한 거잖아. 우리도 이렇게 다니면 너는 아직 아니겠구나. 어른들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누군지 모르잖아. 이 사람이 뭐 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뭐라고 부르게? 뭐라고 부르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겠니? 다 사장님이라고. 사장님, 선생님. 그리고 너네 부모님들은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학교에 가면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불렸겠지. 그게 전부 다 사실 익명성인 거야. 익명성인데다가 그 사람의 일면만 보여주는 거지. 이 익명성이라고 하는 건 일면만 보여주는 거야. 한 가지 면만 보여준다는 거지. 일면만 보여주고 그리고 일면으로만 소통한다. 일면으로만 소통한다. 이게 현대사회의
큰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의 왼쪽이고 외눈깔이 상자를 접수하는 곳은 오른쪽이다. 이것이 트럭 운전사에 의해 연결이 되고, 그래서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소통이 안 된다. 이것도 줄거리로 나올 수 있다. 딸기코 외눈깔 트럭 운전사는 서로 아는 사이다 하면 적절하지 않은 게 되겠지. 딸기코와 트럭 운전사, 외눈깔과 트럭 운전사, 이렇게 서로 아는 사이 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머지 이 부분. 운전사의 어디야? 사전. 운전사가 자항의 의도를 파악해서 설명하는 이 부분. 일단 이 대사는 대사의 기능이 중요해요. 이게 의미를 분명하면 이게 이 대사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운전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한 군데서 나와서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 한 군데로 모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전체가 어떻다고 할 수는 없다. 이거 전체를 조망하기 어렵다. 전체가 없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현대사회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제품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도 알 수 없다. 이거 자기가 하는 일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 이게 바로 여기서는 산업사회의 그러한 특징이라고 보여져 있지만, 이거는 이게 소외현상 혹은 소외라고 부르는 거죠. 제품으로부터의 소외현상. 물론 요거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일부분만 담당하는 것, 전체를 조망하지 못하는 것, 모두에서 나오는 이 결과지. 소외현상. 일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다링이 굉장한 기계래요 라는 거, 폭탄이래요 라는 거. 이거 다링이 멍청한 게 아니고 이거는 요거를 설명해 주려고 한 거야. 그래서 운전사가 폭탄을 만든다고 하면 잘된 일 아니냐 라고 하는 거. 이게 세 번째지. 무책임한 사회의 모습. 익명성, 소외현상, 무책임한 사회의 모습이 트럭 운전사의 대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나서 요거는 덮어둬. 그게 편한 거야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트럭 운전사의 성격이지. 이것이 뭐 현실적이라고 여기서 나와있고, 세속적인 것까지, 노름꾼까지 하면 세속적이고 현실적이고 고민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 그래서 상자가, 서류들을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네 번째 현대산업사회의 특징. 서류가 완전하다고 하는 건 바보들 뿐이지. 즉 서류는 실체적 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 라는 거.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익명성, 기억하는 익명성 다음은 뭐였지? 익명성 소외현상, 그리고 무책임함, 그리고 서류에 대한 잘못된 신뢰, 이런 것들이 나와있다. 그 다음에 이제 떠나려고 하는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